(6.25) 전쟁 때 K2 흑표가 4대 있었다면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때 K2 흑표가 4대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볼 텐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 남침을 개시합니다.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는데요. 유엔은 북한이 즉시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군대를 38선으로 철군시킬 것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한국의 원조를 제공했죠. 하지만 유엔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북한이 멈출 이유가 없던 건데요. 사전에 계획하고 막강한 군사력까지 보유한 북한은 6월 27일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3일에는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진을 계속했죠. 이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 보병사단이 즉시 한국으로 이동해 북한군을 막으려 했지만 전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유엔군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해 항쟁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이때 시공의 폭풍이 불어닥치더니 유엔군에게 완전 무장한 K2 흑표가 4대가 떨어집니다. 유엔군은 처음 보는 형태의 전차에 놀라는데요. K2의 승무원이 해치를 열고 나오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속을 밝힙니다. 당시 전차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군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군의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쉽사리 떨쳐낼 수 없었죠. 어찌어찌 의심을 풀고 K2를 투입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차를 잡는데 가장 좋은 건 같은 전차인데요. 당시 북한군은 242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전차인 T-34는 2차 세계대전부터 대량으로 뽑아낸 소련제 전차로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런 T-34의 주무장은 76.2mm 포로 K2의 120mm 포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게다가 T-34는 중량이 26.5톤인데 비해 K2는 56톤으로 체급까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K2 전차가 낙동강 방어선 너머로 진격하면 북한군은 전차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K2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탄약입니다. K2 전차에는 40발의 포탄과 12,000발의 총탄을 적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 포탄이 4대 분량을 합치면 160발 뿐이라 북한군 전차를 단 한 발로 격파했다 해도 242대를 전부 격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포탄을 생산하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이때 미군의 주력 전차인 M4 셔먼도 75mm 포를 주무장으로 하고 있어서 120mm 포탄에 대한 생산 설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K2가 갑자기 나타난 만큼 미국도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120mm 포탄 생산 설비를 깔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K2가 와도 포탄을 다 쓰면 남은 건 기관총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관총조차 탄약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K2에 달린 기관총은 7.6mm 나토탄을 쓰는데 문제는 이게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쓰던 3006탄은 K2에 달린 기관총과 호환되지 않아서 기관총조차 12,000발을 다 쓰면 그냥 엄청 튼튼한 군용차가 됩니다. 하지만 K2의 전과가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 미국도 K2를 헛소문 취급하지 못할 거고 결국 120mm 포탄 생산 설비를 깔 텐데요. 이렇게 되면 기관총이야 금방 교체하니 K2는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전차 빼고 뭐가 남을까요? 당시 북한군에는 대전차포가 550문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구경이 고작 45mm인 걸로도 모자라 사람이 직접 보고 쏴야 하는 구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K2에 탑재된 미래의 사격 통제 장치 앞에선 사격 훈련용 표적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도 위장이나 기습으로 K2를 맞추게 되면 적어도 궤도 정도는 끊을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궤도야 그냥 철조각이라 미국에 만들어달라 하면 그만이죠. 한국은 뭐 하냐고요? 당시 한국은 영토 대부분이 북한에 넘어간 데다 발전소나 공장 같은 공업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궤도나 탄약을 만들긴 어려웠고 미국과 유엔의 지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북한에는 전투기와 공격기 같은 군용기가 211기 있어서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공격기로는 1텐이 있었는데요. 1텐은 23mm 기관포가 4문이나 탑재된 만큼 K2의 상부를 노리면 위험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고려할 점은 오늘날의 공격기가 6.25 전쟁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A-10 썬더볼트의 경우 30mm 기관포를 쓰는데 이 물건은 분당 4,200발이라는 미친 연사력에 열화 우라늄탄을 써서 관통력까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물건이 있는 현대에 나온 K2는 취약한 부위에 반응 장갑까지 달고 있는 만큼 구식 23mm 기관포 따위 견뎌내고도 남죠. 게다가
게다가 일테는 프로펠러기라 전차에 중기관총을 달면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위협적인 전투기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서방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제트 전투기 미그 15를 운용했지만 문제는 그 반경이 평안북도로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그 15가 노획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비밀리에 참전한 소련 조종사들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미그 15는 37mm 기관포에 100kg의 폭장량을 자랑하는데요. 이 말인즉 K2의 측면이나 후방을 노린다면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그 15가 아무리 구식이라도 제트 전투기인 만큼 K2의 중기관총이 있어도 격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K2는 미그 15를 공군의 호위 없이 만나면 상당히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K2가 튼튼한 만큼 격파되지는 않겠지만 큰 피해를 보고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당시 기술력으로는 K2를 수리하지 못해 벙커처럼 쓰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K2가 평안북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북한에 전차도 대전차포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원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밀고 올라갈 수 있으며 K2는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중공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시 중공군이 보유한 야포 중에는 K2와 구경이 비슷한 122mm M30 곡사포가 있었는데요. 포탄 무게만 21kg이나 나가는 이 녀석을 K2를 상대로 쓰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K2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면 방어력이 서방 전차에 꿀리지 않는데요. 오늘날의 전차에서 쏜 날탄조차 막을 수 있는 K2가 구식 야포 따위에 당하지는 않죠. 게다가 보병 위주로 구성된 중공군을 상대로 K2의 탄약만 가득 싣고 방어해도 진군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격수 하나 때문에 진군하지 못하는 사례가 역사 속에도 있던 만큼 격파되지 않는 전차의 위용은 상당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중공군의 수에 비해 K2가 너무 적어서 전세를 뒤집을 만한 전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K2가 탄약을 제때 보급받으며 중공군을 방어하면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중공군도 바보는 아니죠. 당연히 전차 앞으로 돌격하는 바보짓보다 K2 승무원들이 계속된 전투로 지친 틈에 기습해 노획하거나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공군뿐만 아니라 북한군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K2가 얼마나 튼튼하든 노획이나 폭발물로 인해 무력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활약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K2가 전쟁 초반에 북한 전차나 대전차포를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덕에 한국군과 유엔군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전쟁 초반부터 주전력 대부분을 말아먹었으면 북한에 남은 건 보병과 야포 그리고 얼마 있지도 않은 군용기 뿐이죠. 공세의 핵심인 전차가 부족한 북한은 밀려난 그대로 방어선만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공군의 개입이 있더라도 한국군이나 유엔군을 상대로 선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원래 역사대로 고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쟁 초반부터 큰 피해를 본 북한군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K2가 부서졌든 안 부서졌든 역공학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기술 발달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공산진영이 그럴 수도 있죠. 전자의 경우 K2에서 파생된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산진영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하면 향후 역사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역사보다 더 압도적인 기술로 미국이 더는 소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게다가 K2에는 각종 전자장비도 들어있는 만큼 개인용 컴퓨터가 더 빨리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화 시대가 더 빨리 찾아오는 대신 오늘날보다 정보 독점이 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는 반공주의가 판치던 만큼 컴퓨터 관련 기술이 소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오늘날보다 정보가 제한되고 정보를 관리하는 소수가 사회를 이끄는 더 암울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K2가 공산진영에 넘어간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인데요. 소련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공학을 통해 미국보다 강한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소련은 본래 목적인 유럽 공산화를 시도하겠죠. 그리고 이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소련의 전력을 핵무기로 상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련도 핵무기를 꺼낼 텐데요. 이러면 인류 멸망까지는 아니어도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로 인해 세계는 오랜 기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K2 단 4대로 나비 효과가 일어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6.25 전쟁 때 K2 흑표가 4대 있었다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